안녕하세요. 홍해걸 톡입니다. 각계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가 아니고 선생님 연구실로 직접 왔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장으로 계시죠. 조병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바쁘신데 고마워요.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네. 오늘 주제는요,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난치성 암이라고 할 수 있는 폐암, 그리고 식도암. 이 두 가지 암에 대해서 최근 상당히 희망적인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임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병철 교수님을 모시고 정확한 의미가 뭔지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진료실인데 뒤에 막 가족 사진도 있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분위기가. 예. 제 개인 연구실이고요. 요 밖에 이제 저희 에비슨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라고 이제 아마도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이제 전임상 연구 센터가 있고요. 또 직접 이제 폐암 쪽에 또 다른 이제 고형암 쪽으로 전임상 연구, 신약 개발을 위한 전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 개인 공간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추억과 관련된 이제 사진들도 있고 연구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랑 같이 이제 있는 공간입니다. 네, 선생님의 전공은 내과죠. 뇌과 가운데서도 종양내과죠.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나 아니면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잘 알지만 우리 시청자들께 나는 이런 의사입니다라고 죄송하지만 약간의 좀 자랑을 하신다면 예. 셀프로. 예, 사실 자랑할 건 없고요. 근데 많이 해주세요. 많이. 네. 네. 저는 이제 종양내과 전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종양내과라고 하면은 많은 환우분들 또 가족분들이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종양내과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는 메디컬 온콜로지라고 그럽니다. 메디컬 온콜로지. 그래서 종양내과 전문의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양, 특히 이제 난치성 암에 대해서 약물 치료, 특히 이제 우리가 세포 살상 항암제, 또 2세대 항암제라고 알려진 오늘 이제 얘기가 될 화두가 되는 이제 표적 항암제, 또 3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그 약제들을 새로운 약제들을 개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most proud of 생각한 업적이나 사회 활동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연세안병원의 폐암센터장으로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폐암 쪽으로 특히 이제 또 식도암, 두경부암 쪽으로 많은 신약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이제 관심 있게 또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국내에서 이제 개발 중인 유한양행에서 개발 중인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인 레이저티닙을 일상 임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좋은 이제 임상 저널이죠. 란셋 온콜로지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업적을 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식도암 쪽에 또 난치성 식도암 쪽에 저희가 옵디보 이제 면역항암제 대표적인 면역항암제 결과를 에스모에서 저희가 프레지덴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최근에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암 환자들한테 새로운 신약, 대표적으로 표적 치료제나 면역항암제를 개발해서 그 환자들에게 이제 기적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비하신 멘트 같아요. 갑자기 제가 여쭤봤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격세지감이라고 느끼는 건 20, 30년 전에 제가 기자할 때만 해도 이 국제적인 그 임상시험에 우리나라 병원이나 의사가 참여하는 건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에비슨을 비롯한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국내 의사들이 참여하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병원에 이제 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분들이 또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실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저희가 신약임상에 특히 이제 국제 신약임상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고 또 이제 밑거름이 돼서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 소망하는 국내 혁신 신약, 특히 이제 표적 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암 쪽을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레이저 티닙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 레이저 티닙이 어떤 신약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레이저 티닙은 이제 우리가 EGFR 표적 치료제고요. 표적 치료제의 일종입니다. 근데 EGFR이라고 그러는 거죠. 상피세포 성장인자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고요. 우리가 상피세포 성장인자 유전자 EGFR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폐암 환우들 또 보호자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제 유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전체 폐암 환자의 많으면 50%를 차지하는 굉장히 흔한 돌연변이 폐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제들이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려진 1세대, 2세대 EGFR 표적 치료제, 그게 대표적으로 일회사나 지오트립 같은 약제들이 보통 10개월 정도 지나면은 내성이 생기는 게 문제였죠. 그 내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힘든 환자들이 주사 맞기 힘든 세포살상 항암제밖에 없었는데 그 환자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외국 제약회사에서 나온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뭐 타그리소라는 약이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개발된 다국적 제약사의 약이고, 지금 선생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건 이제 유한양행이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신 약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유한양행에서 그 약제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약제를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전임상 연구를 뭐 타그리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가 EGFR 기존에 그 사용하던 EGFR 표적 치료제와랑 비교를 해서 세포주와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올해 이제 5월 달에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라는 굉장히 좋은 전임상 연구 저널에 이제 실었습니다. 그 연구 논문에 이제 표지 모델로 선정이 돼서 저기 이제 액자에 걸려 있는 거고요. 걸려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표지에 실릴 정도로 이제 그 연구 결과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네요. 저 표지에 실렸군요. 네, 표지에. 그래서 이 레이저 티닙을 썼을 때 동물 모델에서 피부 독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데이터였고요. 이제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나라에서 연구자들이 똘똘 힘을 뭉쳐서 이제 한 15개 기관에서요, 병원에서 이제 EGFR 표적 치료제, 기존의 EGFR 표적 치료제에 내성을 생긴 환자, 그동안에는 이제 치료법이 없던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상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120명이 넘는 환자가 등록이 됐고요. 그 환자에서 그동안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상용화된 약제들에 비해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란셋 온콜로지에 이제 실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 결과를 조금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레이저 티닙. 예.
그래서 기존의 EGFR 표적 치료제를 쓰고 나서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지난 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내성이 생기는데, 내성이 생겼을 때 우리 환자들이 한 절반 정도의 환자가 EGFR 상피세포 성장인자의 T790M이라는 또 특징적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이 T790M 유전자 돌연변이가 특징적인 내성을 일으키는 유전자고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객관적 반응률이 60%, 그 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이 10개월, 그 다음에 좀 고용량의 환자에서는 12.3개월 정도 되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제 반응률과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약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을 가진 환자에서 다국적 제약사에서 만드는 타그리소라는 약제밖에 없지만은 이 데이터, 물론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확증하는 3상 연구를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이 타그리소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 바라건대, 저희 모든 연구자가 바라건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좀 더 싼 가격으로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국내 혁신 신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그렇게만 된다면 뭐 우리나라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산업이나 뭐 기업 입장에서도 네. 큰 그 자랑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 2상까지 상당히 고무적으로 됐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3상이 남아 있다. 네. 사실은 3상이 끝나야 신약 허가가 나오는데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예상 쉽지 않은데. 네.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네, 이제 3상은 내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환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환자 등록은 저희가 목표는 1년에서 1.5년 안에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타그리소라는 이제 약이 있긴 하지만은 많은 환자들이 이제 레이저티닙의 존재에 대해서 적어도 국내 환자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임상을 시작을 하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참여를 특히 이제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참여를 하시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약제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약처의 승인 절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약제 효과 이외에 다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연구자인 제 손은 떠난 거고요. 이제 식약처와 정부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혁신 신약을 국내 산업 발전, 그다음에 환자들한테 좀 더 손쉽고 싼 가격에 우리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국내 현실에 맞게 조건부 승인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 여러 가지 바이오나 신약 관련해서 허가가 계속 취소되고 주가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 이런 또 비판들이 많은 상황이라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좀 고무적이다. 선생님 네. 말씀은. 네. 그러면 조금 더 좁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표적 항암제죠. 네. 특히 폐암으로. 네. 표적 항암제라는 게 2세대 항암제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그 레이저티닙 아직 허가는 안 났지만 네. 어떤 폐암 환자들에게 이게 도움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그 적응증을 좀 좁힐 수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그 레이저티닙은 이제 개발된 목적 자체가 폐암으로 진단됐는데 우리가 사기 폐암이죠. 이 사기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폐 이외에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된 환자거나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한 환자들, 그러니까 재발성암이거나 진단 당시에 사기폐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에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 그게 이제 넘버원이고요. 두 번째 환자는 그렇게 진단이 돼서 일단 1차 치료제로 EGFR 표적 치료제를 뭐 1회사 같은 예, 거. 1회사나 타세바나 아니면 지오트립을 쓰고 나서 우리가 질병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내성이 생겨서 진행이 됐을 때 T790M이 피나 조직에서 증명이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딱 두 가지 인디케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치료 전에 EGFR 돌연변이 환자거나 치료한 다음에 T790M EGFR 돌연변이가 확진된 환자, 이 두 가지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인디케이션이라는 게 적응증이고, 적응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내성이죠. 네네. 그러니까 네. 내성이 생겼거나 네. 아니면 아예 사기 때부터 치료할 때. 예, 치료를 안 받은 EGFR 표시 치료를 안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존 치료하고 지금이 신약으로 네. 했을 때 네. 그 효능이랄까요? 네. 그건 아까 이제 무증상 무진행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 네.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질병이 진행하는 시점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이제 우리가 종양학에서 어떤 약이 나올 때 그 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약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240ml 매일같이 하나씩 드시는 이제 약 용량인데, 그 용량 근처에서 한 12개월쯤이 좀 넘는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놀라운 결과냐 하면요. 불과 저희가 이제 타그리소란 약제가 지금 현재 보험이 되죠. 2차 약제로 T790M이 있는 환자들한테 보험이 되는데, 그 약제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이 일반적인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1세대. 예, 네. 1세대. 그 굉장히 구역 구토도 심하고 독성이 심한 약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약제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 보통 4개월에서 5개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타그리소라는 약제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되시면은 보통 한 2배 이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티닙의 현재까지 데이터는 한 12개월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항암제를 썼을 때보다는 2배 이상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가지는 효과를 가진다. 이거는 이제 사실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2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환자가 그 힘든 일반 항암으로 겪는 그런 구역부터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부작용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2~3배 정도 되는 거는 환자의 삶의 질에 굉장히 지대한 임팩트, 이제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요. 특히나 이런 이 레이저티닙 같은 약제가 뇌전이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뇌에 대한 투과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항암제는 그런 뇌에 대한 투과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EGFR 돌연변이 폐암이 정말 안타깝게도 뇌에 대한 어떤 되게 이제 그 선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로 전이를 잘하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뇌에 대한 이 투과도로 인해서 뇌 전이를 우리가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순히 무진행 생존 기간을 뭐 2배 이상 늘린다는 걸 떠나서 이 기본적으로 독성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뇌전이를 억제함으로써 뇌전이가 생기면 환자들이 굉장히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종양학자들이나 이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은 네. 무진행 그 생존 기간 2배 또 뭐 이렇게 늘리는 거 네.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상당히 혁명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또 반면 일반인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몇 개월 더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비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치를 탁 시키면 속 시원한데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외래를 이제 보면서도 항상 이제 안타까운 게 그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느끼는 거하고 저희 종양학자들이, 환자와 환우분들이 느끼는 이제 바램하고는 큰 괴리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암에서는 우리 홍 박사님 아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불과 10년 전까지 가장 이제 무서운 병이 이제 암도 있었지만은 뭐 뇌혈관 질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고혈압, 당뇨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하지만 폐암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암이 일단 재발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치를 바랄 수 있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만 이제 많은 이제 과학이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꿈꾸지 못한 그런 혁명적인 약제들이죠. 이런 이제 표적 치료제도 예전에 표적 치료제가 아니고 지금같이 표적 치료제는 굉장히 이게 선택도와 투과도가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면역항암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완치가 아직 멀긴 하지만은 우리가 완치를 그래도 우리가 먼 미래지만은 꿈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환자 가족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게 완치가 되나요? 아쉽게도 완치는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레이저 티니뿐만 아니라 어떤 약이 또 암은 워낙 이제 스마트한 이제 생물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성이 생겨요. 우리가 그걸 피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조물주가 암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굉장히 이제 똘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현재 의학 기술로는 그게 안 되지만은 우리가 무진행 생존 기간을 늘림으로써 환자가 그만큼 오래 살면은 의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 이후의 치료제들도 속속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모든 환자들한테 그런 치료제가 대상이 되진 않지만 아직도 그 속속 개발되는 치료제에 의해서 또 그 환자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기회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치료제가 비록 우리가 완치를 꿈꿀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치료제로 오랫동안 우리가 버티다 보면은 조만간 또 새로운 치료제, 이 우리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런 표적 치료제, 면역항암제들이 나오면서 환자들한테 보탬이 되는 날들이 올 거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현재 폐암 투병 중인 분 아까 이제 적응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레이저 티닙은 그 허가가 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에만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그 임상에 참여하려면 어떤 프로세스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 임상을 하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그 병원이 어디죠? 여기 세브란스 병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이제 저희가 그 임상을 1월 달에 하게 되면은 한 국내에서 한 15개, 20개 병원이 넘는 병원을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할 겁니다. 대다수의 병원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부분 병원이 참여를 하게끔 할 거고요. 왜냐면은 이 약제에 대한 혜택이 어떤 특정 병원에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이면은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픈이 되고 그 사이트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이제 저희가 신약 임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상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10월 말쯤이면 저희가 이제 아마 11월이나 12월쯤이면 식약처에 이제 홈페이지 뜨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승인과 동시에. 그 병원이 뜬다는 얘기죠? 예, 승인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임상을 하게 되면 이제 임상 시험 절차라는 게 꼭 이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만나시고 특히 종양내과 전문의를 꼭 만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양내과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서 환자 보호자와 특히 환자 의견이 합치가 됐을 때 레이저 티닙의 임상에 들어오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네. 그 두 가지에 적합한 분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그 네. 담당 종양내과 선생님이. 네. 그러면 그분들이 식약처에다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해당 병원에 병원의 주치의와 이제 상의를 통하셔서 동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규정에 맞게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내년 그 삼상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환자. 내년 삼상은 일단은 치료를 안 받은 재발성 사기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전체 규모는 400명 정도의 환자를 등록을 할 겁니다. 400명 전국적으로. 네. 작은 네. 규모가 아니네요. 예, 삼상인의 꽤 크죠. 예.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내성이 생긴 경우는 뺀 거네요. 일단, 네, 일단 예. 치료를 안 받은 사기. 그런데 그 양성인 경우 네, EGFR. 예. 그러면 그 폐암은 소세포 폐암은 거의 해당이 안 되죠. 예, 소세포 폐암은 안 됩니다. 안 소세포 폐암은 됩니다.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 그럼 예. 비소세포 폐암 가운데서 네. 몇 퍼센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비소세포 폐암에 우리나라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될 겁니다. 비소세포 폐암에. 예. 네. 그 정도면은 작은 비율이 아닌데요. 몇만 명씩 환자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가장 흔한 폐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외래에서 종종 보는 게
난 담배를 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또 난 진짜 건강 생활을 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중년 여성이나 중년 남성 가장 액티브하게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될 연세에 이제 걸리는 병이 이제 EGFR 돌연변이 폐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대상이고 네. 뭐 수천 명, 수만 명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폐암 신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1년에 우리가 한 30에서 40% 정도의 환자가 EGFR 돌연변이 돼 있어요. 전체 3만 명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새로 생기는 환자만 예. 그런 거니까 기존 환자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임상에 들어가면은 무료죠. 네, 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규모는 토탈 400명이잖아요. 네. 몇만 명이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 선정을 하죠?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연구자들이 규정에 맞춰야 돼 식약처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을 내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고 식약처 승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제 좀 굉장히 자세한 이제 의학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기준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기준이 뭐 제가 디테일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키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발성, 전이성, 사기, 폐암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폐암이어야 됩니다. 네. 네. 이 경우는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 의사 주치의를 통해서. 예, 예. 네. 아무쪼록 그 삼상에서도 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예. 네. 선생님 예상은 어떠세요? 쉽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당연히.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이제 글로벌 신약으로 인정받은 승인받은 약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다 이제 어떤 항암제 하면은 미국에서 또는 유럽계 제약사에서 만든 약제들이 이제 승인받은 약제는 거의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레이저티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얀센으로 이제 라이선싱이 됐죠. 얀센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삼상은 이제 유한양행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에서 개발한 신약을 이제 얀센으로 넘겨서 네. 글로벌하게 판다 좀 그 얘기죠. 예, 그런 이제 삼상은 근데 이제 유한양행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최초의 글로벌 신약이 될 거라고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에 뭐 여러 신약들이 언론 지상에 나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은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먹거리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그 약제가 우리가 사이언스, 과학을 진짜 바탕으로 해서 개발됐느냐. 그게 이제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검증됐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절차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성공적인 이제 어떤 케이스들이 생겨야지 우리나라 바이오에 이제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실패지만은 앞으로도 실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이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혁신신약 승인까지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서 국내외 연구자죠. 이게 글로벌 이제 그 삼상 연구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좀 더 좋은 신약 이 약제가 환자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3상까지 다 마치고 글로벌하게 뭐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타그리소인데요. 네. 이 지금 동일한 3세대 표적 항암제 폐암 쪽으로 네. 얘네는 지금 우리 환자들이 치료받으면 되게 비싸죠. 1인당 예. 얼마나 치료비가 되나요? 타그리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체적인 가격은 이제 제가 이제 아주 단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몇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40만 원대 보험 가격으로 그러니까 보험 가격으로 40만 원대니까 실제적인 가격은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2차 약제로. 근데 1차 약제로는 아직까지 보험이 안 되고 그 워낙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그 사실 이 2차 약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보험을 해주는데 아시아권의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일본 빼고는 이 약제가 보험이 되는 약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그 수많은 환자들이
이 약제를 못 드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거기 쓰인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국가에 참 그런 부분 감사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의 약제를 국산약으로 대체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일이고 우리나라 환자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가는 보통 암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이 5%만, 5%니까 네. 95%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합치면 몇 천만 원 규모네요. 거의 뭐 그러니까 한 환자 한 몇백, 사람당.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토탈 약값으로 한번 보면 작년에 아마 거의 한 뭐 몇백억을 이 약제 비용으로 국가에서 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타그리소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약으로 아무튼 삼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빕니다, 선생님. 네. 그 좀 지나가는 길에 여쭈면 그 요새 그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얘기하세요, 선생님? 예. 예, 그거를 소세포 폐암 환자가 먹고 나았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일단 안 믿고요.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절대로 그런 말씀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환자분들 아무리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음이 갈급한 건 알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그런 약제를 우리가 암 환자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떤 약제든지 간에 독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약제를 복용해가지고 기존의 약제 이제 치료에 이제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컨디션에 어떤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종양내과 전문의가 권하지 않는 치료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게 그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영국, 미국에서 한 4, 5개월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좀 믿지 못할 매체에서 좀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에도 말기암 환자들이 수백만 명 계실 텐데 거기서는 전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좀 빗나간 질문입니다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너무 과대 포장해서 알려주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아니면 아마 우리 환자 고유의 문화가 있나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이제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믿고 싶은 심정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 이제 이해되는 심정도 있긴 하지만 절대 그런 이제 그 약을 복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네, 그 안전하다고는 이제 뭐 동물 실험 결과 뭐 이런 거 좀 있지만 이게 암 환자들은 간이나 콩팥도 많이 다쳐 있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 네. 부작용도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 김한길 씨라고 저명한 정치인이 계시고 그분이 폐암이 뭐 수술 받은 다음에도 재발해서 손 쓸 수 없을 만큼 자랐는데 어떤 혁신적인 신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금 뭐 2, 3년째 상태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은 모르지만 또 환자의 프라이버시라서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지금 이런 그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계열인가요? 뭐로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 환자분의 어떤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의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기존 항암제는 어려울 거죠. 이제 우리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는 건 어떤 항암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드라마틱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는 기존의 항암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항암 요법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 또 최근에 나오는 면역 항암제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이제 레이저 티닙은 표적 항암제고, 그 다음에 3세대인 면역 항암제도 폐암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컴바인해서 같이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이제 그 임상 연구도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왜 우리가 그런 임상 연구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표적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은 초기 효과는 상당히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가 되지만 가장 좋은 표적 치료제라도 우리가 이제 평균 무진행 생존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의 초기 효과와 면역 항암제의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는 효과를 우리가 병용하면 굉장히 아주 그 레셔널이 있는 치료법이죠. 이상적으로 이제, 보여요. 예, 그렇죠. 이상적인 치료법이죠. 그래서 두 개를 병용하면 어떨까 이제 많은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 두드러진 효과의 상승 작용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예, 아직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병용했을 때 왜 상승작용을 못 보이느냐.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높은 빈도로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심했어요. 두 개를 섞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관련된 폐렴, 면역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서 또 도중에 이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암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르지만 암과 싸우는 우리가 면역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아직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좀 더 성숙해야지 이 두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케줄로 어떤 용량으로 우리가 병용을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게 효과는 증진시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돈이 많은 환자인데 폐암 네. 환자인데 둘 다 되게 비싸잖아요. 네. 난 돈이 많으니까 자비로 이렇게 약을 둘 다 맞겠다. 네. 이거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 실제로 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절대. 과학적인 증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실제로 외래에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렇게 잘못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임상을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우리가 효과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고 독성,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심각한 발생 빈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가 금지하는 치료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2세대를 건너뛰고 3세대 면역 항암제, 뭐 네. 키트루다라든지 뭐든지 네. 글로 바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많은 환우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장 앞선 치료제가 이제 사실은 면역 항암제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오고 가장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제 약제죠, 면역 항암제. 그래서 나는 표적 항암제 받기 싫으니까 나는 면역 항암제 받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물주가 이 암을 만들 때, 특히 이제 폐암을 만들 때 표적 항암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 그 다음에 표적이 없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일반적인 항암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쓰는 환자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환자분하고 보호자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표적 항암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무조건 표적 항암제를 첫 번째로 쓰셔야 돼요. 거기다가 면역 항암제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게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는 환자들은 표적 항암제를 써야 되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많은 데이터가 공고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표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폐암에서는 EGFR 돌연변이, ALK 돌연변이, ROS1 돌연변이, RET 돌연변이, NTRK 돌연변이, MET 돌연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돌연변이 7가지가 넘거든요, 폐암에는. 그러니까 같은 폐암이라도 암세포의 유형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 좀 네, 굉장히 다양한 이제 돌연변이가 있고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있고 그 표적이 있는 환자는 표적 치료를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찾아봤는데 그런 표적이 없는 환자들은 면역 항암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 있는 환자는 표적을 먼저 쓰고 그러면 표적 항암제는 그럼 난 표적 치료제만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표적 치료제가 돼서 표적 치료를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표적 치료제를 다 쓰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표적 치료를 쓸 수 없는 상태에 됐을 때는
우리가 면역항암제를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동시에 이렇게 하는 해서는 건 안 권하지 되고 않는다. 순서도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 순서도 바뀌면 안 된다. 예. 네. 면역항암제가 뭐 작년에 노벨상도 받고 해서 네.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 원칙을 지켜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식도암 이야기도 잠깐 네. 좀 들려주세요. 이번에 선생님 발표하신 게 이제 식도암 환자 대상으로 네. 한 임상도 나왔어요. 네. 그것은 이제 3상 결과죠. 네. 네. 이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식도암 연구는 이제 그 영어로 Attraction 3라는 이제 임상 연구였고요. 전 세계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였습니다. 한 417명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등록이 됐어요. 어떤 환자였냐 하면요. 이게 식도암도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상당히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발하거나 사기암 똑같은 거예요. 재발성 또는 사기의 식도 편평상피 식도암에서 1차 우리가 항암, 세포살상 항암제를 쓰고 나서 병이 진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항암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보험이 되는 일반적인 항암제를 비교한 3상 연구였고요. 그 연구에서 이제 옵디보라는 약제가 전체 생존 율을 이제 높였다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이성 재발성 사기 식도암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약제가 5FU라는 약제, 또 시스플라틴, 이제 언제 개발된 약이냐면 60년도 그러니까. 더 된 약입니다. 사실은 60년도 더 된 약. 그런 약제와 이제 탁소텔이라는 약제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발하고 사기로 진단이 되면은 평균 생존 기간이 6에서 8개월밖에 안 되는 이제 아주 이제 예후가 안 좋은 병이었는데. 식도암이요. 네. 근데 이제 이 병에서 면역 항암제의 생존율 증가 효과를 보여준 첫 번째 연구, 3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전 세계적으로도 네. 식도암에 네. 대상으로. 편평상피 식도암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흔한 타입의 식도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옵디보라는 건 이제 이미 이제 몇몇 암에 대해서는 허가가 난 거죠. 네, 예, 폐암에서도 허가가 났고요. 예. 그러면 식도암도 허가가 이제 나겠네요, 곧. 예, 아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쪽에서는 벌써 이제 그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 기관, 각국의 이제 식약처 담당 부서에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한 폐암의 레이저틴입은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고 지금 말씀드리는 식도암의 이 옵디보는 3세대 면역 항암제인데 옵디보는 이제 일본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이에요. 네. 그죠? 근데 아무튼 글로벌하게 선생님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효과 있는 것 같다. 네. 그 얘기시죠? 네. 그러면 현재 식도암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이 이 옵디보를 투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은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급여가 안 돼 있는 약이고요. 100대 100이네요. 예, 그래서 급여가 안 돼서 좀 고가긴 하지만 얼마나 합니까, 선생님 옵디보가? 우리가 이제 2주마다 이제 한 사이클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수백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라서 2주에 수백만 원이다. 이제 한 번 맞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통 몇 사이클? 그러니까 토탈 환자 한 분이 완결된 옵디보 치료를 하는 데까지 기간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아무튼 상당히 많은 비용이 네, 드는데 비용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이 아직까지는 커버를 안 해주고 있고 네. 전액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그 네, 얘기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병원에도 선생님께도 식도암 환자가 지금 사기고 뭐 재발하고 이런 경우 네. 편평상피암이면 네.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이제,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폐식도 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옵디보와 유사한 면역 항암제를 이용한 이제 신약 임상 시험을 이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 신약이 또 임상이 네, 진행 많은 중인가요? 임상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선생님 병원에서? 예. 그러면 죄송한데 그 경우는 무료인가요?
그렇죠. 이제 임상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약을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은 환우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신약 임상이라고 그러면은 많이 이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신약 임상을 위해서 원해서 이제 오신 분들도 이제 저희 센터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기회입니다. 사실은 사기암이나 이제 전이성 또 불응성 암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찾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선생님 말씀은 옵디보 이외의 면역 항암제를 예. 대상으로 현재 이 세브란스 연세암병원에서 네. 임상을 하고 계신다. 네. 식도암 환자들 네. 대상으로. 네. 그러면은 그 주치의 소견이나 결과를 갖고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그 대상이 되는지. 예,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임상 연구에서는 규정 준수가 아주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저희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옵디보도 현재 그 3상이 글로벌하게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 빠른 시일 내로 건강보험 커버가 되긴 될까요?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죠. 네. 이제 의료 경제학을 하는 보건학자들은 이제 재정 독성이다. 네. 굉장히 좀 그 무시무시한 용어를 동원해서 항암제가 비용이 무지 비싼데 그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그 몫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좀 선생님께는 죄송한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고가의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억이 넘는 이제 표적 치료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 달에 1억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슨 우리가 약이 그래요, 선생님?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된 엔트랙 이제 융합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약제인데 제가 약제명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카트 뭐 이쪽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면역 항암제, 건가요? 표적 항암제인데 표적이 굉장히 이제 흔한 뭐 보통 1% 미만에서 생기는 유전자인데 그래서 그렇군요. 워낙 드무니까. 드무니까.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우리가 모든 환자를 해줘야 된다, 해주면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 약제 코스트와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제들이 많다면 우리가 유사한 약제들이 많다면은 또 효과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약제들이 있다면 코스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연구자들과 또 환자들이 이제 합심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이게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독점이 형성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티닙도 그거의 한 예고요. 면역 항암제도 굉장히 다양한 같은 이제 그 적응증이지만은 다양한 이제 항암제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연구자와 그 다음에 정부와 그 다음에 학계와 그 다음에 우리 제약사 이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레이저 티닙, 폐암 그리고 오늘 식도암의 옵티보 둘 다 굉장한 장점 중 하나가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런지 만일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레이저 티닙을 포함한 이제 3세대 표적 치료, EGFR 표적 치료제는 그동안의 1세대, 2세대 EGFR 표적 치료제는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적긴 했지만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피부 발진, 설사, 가려움증 이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었습니다. 머리 빠지고 토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드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조갑주의염이라고요. 오래 쓰면은 이제 손발톱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환자분들이 이제 피부가 또 이제 가렵고 많이 이제 건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 이제 그
대중탕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때밀고. 예,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저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수영장 같은 데 보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물기가 닿으면은 또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여기가 이제 곪거든요. 그게 조갑주의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평균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환자들의 삶의 질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3세대 레이저틴을 포함한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는 그러한 피부 독성과 이런 조갑주의염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낮은 걸로 돼 있고요. 특히 레이저티닙이라는 약제는 저희가 이제 그 전임상 결과에서도 보여줬고 이번에 임상 결과에서도 보여줬지만 이런 조갑주의염, 피부 발진, 설사 이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낮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 면역항암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어떤 약이 들어가서 그 약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약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부스트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거는 면역 관련된 부작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이제 호소하는 게 피로감. 그 다음에 가려움증 한 20에서 30%의 환자가 피로감과 가려움증 이게 가장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전에 어떤 항암제들에서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구역구토, 머리 빠지는 거, 식욕감퇴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 미만에서 아까 말씀드린 면역 관련된 부작용, 특히 면역 관련 폐렴, 면역 관련 장염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누가 생길지 언제 생길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우리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서 급격히 활성화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외래를 다니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작용이 정말 면역 관련된 부작용인지를 빨리 알아채고 또 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의외로 또.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빨리 알아채서 치료를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관련돼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종양내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가 된다면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레이저티닙은 먹는 약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옵티보는 주사인가요? 주사약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비 부담 내지는 뭐 한다고 선생님 허락을 받고 뭐 누군가 암 환자분이 시도를 하는 게 보통 병원에서 입원해서 하나요? 아니면 외래에서도 합니다. 외래에서도 하는군요. 네. 아, 오늘 정말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 현재 폐암 또 식도암 그 환자분들 또는 가족분들에게 이런 그 새로운 항암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당부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네. 많이 힘드시죠? 이제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제 폐암에서는 특히나 레이저팀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또는 내성이 생길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새로운 치료제가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이제 치료에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식도암 환자분들에게는 사실 저희가 한 50년 넘게 이제 기다려왔던 이제 최초의 신약이 이제 면역항암제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필두로 해서 또 많은 이제 약제들이 이제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힘을 내시고 치료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